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원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엄마와 지휘관 사이에서 근무하는 딸. 지은이가 군납비리 조직에 납치당하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사단장인 저는 같은 사단에서 근무하는 딸 지은이가 군납비리 조직에 납치당하면서 원칙과 모성애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을 구하려다 지휘권까지 박탈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저는 군인으로서의 원칙도 지키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딸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엄마이자 군인인 저의 마지막 선택과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이전 영상 낙하산 끊긴 특수부대 딸에서 따뜻한 댓글 남겨주신 블랙DJ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깊이 새기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 본부의 아침은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어요.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침실 창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반듯했어요. 48세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건 한 가지 고민뿐이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둘레를 따라 5km를 뛰었어요. 숨이 차올라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일정, 보고받을 사안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 걱정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미세한 주름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은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군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험난한 시간들의 흔적이었죠. 정확히 6시에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경비병이 바른 자세로 격리했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대부분의 장병들이 아직 기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니까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모서리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소위 계급장을 달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격리하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그때 지은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죠. 군대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참모장 김정호 대령이 힘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호 대령. 오늘 일과 보고해 주세요. 네. 오전 10시에 보병 3대대 전술훈련 평가가 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실 예정이고요. 오후 2시에는 군단장님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하부대 지휘관들과의 간담회도 준비했습니다. 정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단장님, 보병대대에서 통신장비 점검 요청이 왔는데 지은 소위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은이는 이 사단의 일개 소위일 뿐입니다. 제 지휘 체계에서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않을 겁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정호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외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이 같은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지만 군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해요. 오전 10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보병 3대대 장병들이 전술 기동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꾸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저 멀리서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병사들이 보였는데 혹시 그 중에 지은이도 있을까 싶어서 무의식 중에 시선이 향했죠. 사단장님, 3대대 훈련 성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훈련 참관관이 보고했어요. 특히 통신소대와의 협조가 뛰어나네요. 지휘 통신이 원활해서 작전 진행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통신소대. 지은이가 속한 바로 그 소대였어요.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지만 표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잘했군요. 앞으로도 이런 수준을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오후 2시 군단장 이철수 중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저의 선배이자 오랜 멘토 같은 분이에요. 자네 딸이 이 사단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많이 힘들지 않나?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특혜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맞지. 하지만 너무 경직되지는 말게나. 가족도 소중한 법이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해. 중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내 딸 지은이었어요. 엄마, 오늘 중대 동기들이랑 외박 나가요. 포장마차에서 해물라면 먹고 일찍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마지막 사랑해요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소 같으면 나도 사랑한다, 조심해라라고 따뜻하게 답했을 텐데 사무실에 있으니 괜히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고민 끝에 짧고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중대장에게 보고 제대로 하고 밤늦게 다니지 마라. 택시는 전용 앱으로 타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멸치국수 끓여놨으니까 빨리 먹어. 고마워요, 영숙씨. 오늘 지은이 외박 나갔어요. 그래. 젊은 애가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요즘 밖이 물에서요. 특히 군인들 노리는 범죄자들도 많고. 걱정이 태산이구나. 하지만 지은이 똑똑한 애잖아. 알아서 조심할 거야. 국수를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제가 엄마로서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밤 9시가 넘어서 작전 계획서 결제를 마쳤습니다. 빨간 도장을 찍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별일 없길, 별일 없어야 한다. 새벽 2시 17분. 침실에 정적을 찢으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은 소위 어머니 되세요? 떨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고 왜? 저는 같은 중대 병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소위님이 포장마차 앞에서 말끝이 흐려지더니 뒤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구급차 소리, 경찰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영숙이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위님이 포장마차에서 나오시는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나타나서 그리고 병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요? 정확히 말해요. 납치당하셨습니다. 사단장님. 소위님이 끌려가셨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나요? 네, 이미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와 있고. 사단장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숙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지은이가 납치됐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바로 부대로 가야 해요.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6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런 개인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에 도착해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어요. 야간 근무 장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이 시간에 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즉시 가동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한라인을 연결해 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아니, 우리 부대 지은 소희가 납치됐습니다. 근무 장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몇 분 후 상황실이 비상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참모장 정호도 급히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상황이 어떻게? 포장마차 앞에서 검은 승합차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지은이의 위치 추적 상황부터 확인해 주세요. 정보과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왔어요. 지은이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는 시내 하천교 근처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신호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확보했나요? 네, 사단장님. 포장마차 앞 골목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검은 승합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정확히 3분 후에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업자들 지시예요.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력팀 남상혁 팀장이었어요. 사단장님,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남 팀장이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청룡파라는 조직이 이 지역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대출업, 도박, 협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납치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남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사단장님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교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되살아났습니다. 남 팀장님, 인명구조는 시간 싸움입니다. 합동으로 수사합시다. 합동이라고 하시면 우리 쪽에서는 정찰 지원, 의무 후송 지원, 조명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은 법과 절차 안에서 진행할 겁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이건 민간 사건이고 제 딸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개인 명분이 있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군단의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고하세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경찰과 협의 후에 올리겠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사라진 지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현재 수집된 단서는 뭐가 있나요? 포장마차 사장 증언으로는 지은 소희가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항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하고요. 저항했다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목격자는 더 없나요? 근처 편의점 직원도 봤다고 하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차량 정보는 못 봤다고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추가 확보는 인근 도로 영상들을 수집 중입니다. 하지만 승합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직. 그때 정보과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하천교 북쪽 도로에서 의심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사단장님, 하천교 북쪽 도로에서 의심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정보과 장교의 보고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로 집중됐어요. 화면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호판 확인됐나요? 아니요, 이 차량도 번호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모델과 색상이 포장마차 앞에서 포착된 것과 일치합니다. 남 팀장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산간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외진 곳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지휘관으로서는 냉정해야 했어요. 항공여단장에게 연결해 주세요. 몇 분 후 박철민 준장과 통화가 연결됐어요.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야간 광역 수색을 위한 KUH-1 수리온 헬기 투입이 가능한가요? 수리온 투입이라고요? 무슨 일인지. 제 부하 장교가 납치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 점검과 열 영상 카메라도 함께 탑재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명탄도 준비해 주세요. 다만 경찰 작전과 겹치니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통화를 끊고 정호를 바라봤어요. 합동 상황반을 꾸리세요. 경찰, 우리 정보과 항공여단이 함께 작전을 진행합니다. 네, 사단장님. 정보과에는 열 영상 드론 수색 반경을 넓히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전시 상황처럼 돌아갔어요. 각종 통신 장비들이 웅웅거리고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지은이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 통신과에서 급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지은 소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통화가 미등록 번호와 이루어졌는데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들려주세요. 스피커에서 나온 음성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장군님 따님 참 용감하시네요. 아버지. 아니, 어머니를 닮으셨나 봐요. 이어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지만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짓을? 쯧쯧쯧 궁금한 게 많으시네.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면 서로 편해지는 거 아시죠? 사단장님께 전해드리세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 엄마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원한이라. 글쎄요. 사업상 문제라고 해두죠. 통화가 끊어진 후 상황실은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남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청룡파가 이 정도로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상황실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졌어요. 내부 첩자가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거든요. 새벽 5시쯤 수색팀에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단장님, 하천 둔치에서 지은 소위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나요? 신분증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게 접힌 메모가 있습니다. J-23이라고 쓰여 있어요. J-23, J-23.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지은이와 저만 아는 암호였거든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작전놀이를 했었어요. 그때 만든 비밀 기호 중 하나였습니다. J는 지은이가 항상 말하던 패시멘트 공장 제이드의 약칭이고 23은 서쪽에서 세 번째 통풍구를 의미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메모가 뭔가 의미가 있나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시내 서쪽 패시멘트 공장 제이드입니다. 그곳으로 수색 방향을 집중하세요. 남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지은이와 제가만 아는 약속된 신호입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정말 영리한 아이네요. 그럼 즉시 그쪽으로. 잠깐.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들이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드론으로 원거리 정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도로 봉쇄는 은밀하게 진행하고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다시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들었던 그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냐, 이 개자식아. 내 딸 어디 있어? 아이고, 장군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요. 품위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당장 내 딸 풀어줘.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거라.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단장님이 조용히 계시면 돼요. 너무 설치지 마시고. 뭔 소리야? 대체 무슨 목적으로? 목적이요? 사단장님께서 우리 사업에 너무 관심을 보이셔서 그런 거죠. 앞으로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거냐? 군납 사업 말입니다. 사단장님도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군납 사업. 최근 몇 달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그 사업 말이었습니다. 군납 사업이라고 했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정당하게 따낸 계약들을 사단장님께서 자꾸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당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부실한 군용품으로 장병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정당한 사업이야? 아이고, 사단장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따님이 고생하는데요.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개새끼야. 내 딸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라. 내가 너희를 박살내버릴 거야. 쯧쯧, 장군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따님이 보고 있는데요. 뒤편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엄마, 지은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단장님 조용히 하시죠. 앞으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따님도 무사히 집에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적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어요. 발신 위치가 페시멘트 공장 제이드 근처로 확인됩니다. 좋아요. 지금 즉시 작전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 40분. 경찰 특공대와 우리 부대가 합동으로 폐공장을 포위했어요. 수리온 헬기가 상공에서 열 영상 감시를 하고 있었고 드론들이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건물 내부에서 열 반응이 확인됩니다. 약 서너 명 정도로 보입니다. 남 팀장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특공대 진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진입하세요. 우리는 외곽을 봉쇄하겠습니다. 항공 의무 후송 헬기도 대기시켰어요. 지은이가 다쳤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말이죠.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이 드론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입 완료. 하지만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건물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인질은 없고요. 뭐라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버려진 주사기와 구겨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박스들이 있어요. 어떤 박스들인가요? 군용 납품 표시가 붙어 있는 박스들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전부 짝퉁이에요. 군납 카르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군의 부실한 용품들을 납품하면서 떼돈을 벌어왔다는 걸 말이에요. 더 수색해보세요. 분명 다른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특공대원 하나가 부상자를 끌고 나왔어요. 팔에 총상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자 누구예요? 남 팀장이 그 남자를 신문했어요. 이름이 뭐야? 김태식입니다. 누구 밑에서 일해?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하지 마. 지은 소위 어디 있어? 정말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대기하라고 해서. 그때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뒤에 군에서 정보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오늘 사단장님 움직임도 미리 다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빠져나간 거예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누가 정보를 줬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보스만 알아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익명 제보였습니다.
사단장님 익명 제보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중령 최영진을 조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진. 군수가 핵심 인물이자 제가 가장 믿고 있던 실무통이었어요. 그가 설마. 최중령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본부로 호출하세요. 1시간 후 최영진 중령이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중령, 밤늦게 불러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은 소위 납치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작전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심당한 게 있나요? 최영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범인들이 우리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청룡파 두목 백상호와의 일정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령?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백상호와 정기적으로 만나온 기록이 다 여기 있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그럼 이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돈은 뭐예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최영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단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최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골 폐채석장. 그쪽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북쪽 산맥 너머. 폐채석장이 3곳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곳일 겁니다. 마침내 지은이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범인들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즉시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상황실 전화가 울렸어요. 사단장님, 군단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군단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군단장 이철수 중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군단장님, 제 부하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자네 딸 말하는 건가? 그거 민간 사건 아닌가?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장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보호 의무가. 그만. 자네 지금 완전히 선을 넘고 있어. 이해 충돌이 너무 심중장님다고. 군단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군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나. 헬기에 드론까지 동원해서. 그건 경찰과 합동작전으로. 변명하지 마. 지금 당장 작전 통제에서 물러나.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군단장님, 그럼 제 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는 사단장으로서 분수를 지켜. 분수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분수를 지키라고요?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부터 자네는 임시 직무정지야. 부사단장이 지휘권을 대행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황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참모장, 부사단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하세요. 하지만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1시간 후 저는 사단 본부를 나와야 했어요. 26년간 몸담았던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본부 정문을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엄마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모든 걸 잃었어요. 지휘권도 딸도.
뭔 소리야? 포기하려고? 영숙 씨,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에서 쫓겨났다고요.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신 차려. 지금 누가 필요해? 사단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거잖아.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바보야.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지은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의지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원칙대로 잘 왔어.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정확함이야. 영숙이가 식탁 서랍을 열어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 손으로 직접 쓴 카드였습니다. 엄마는 비바람이 와도 나를 지켜줘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해요. 사랑해요. 카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엄마를 믿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숙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호야. 사단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간 경로로 도와줄 수 있나요? 민간 경로요? 항공수색 지원과 의무 후송, 그리고 조명 투하. 경찰 특공대가 협조 요청하면 즉시 이륙할 수 있도록. 사단장님, 하지만 그건 지휘권 없이는. 저는 작전 지휘관이 아닌 엄마이자 피해자 보호자로 현장에 갈 겁니다. 모든 기록은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정호야. 그리고 하나 더. 네. 부사단장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브리핑해 주세요.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끊고 다시 남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팀장님, 저 다시 합류할 수 있을까요? 사단장님, 군에서 작전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환영입니다. 사실 사단장님 도움이 절실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폐채석장 주변을 포위했는데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형이 너무 복잡하고 은신처가 많아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제 딸이 거기 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사단장 제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어요. 영숙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꼭 지은이 데려와. 네, 반드시 데려올게요. 그런데 혹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돼요. 사단장 말고 엄마가 되라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너무 지휘관이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엄마로서 딸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산길을 올라가면서 점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곧 지은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폐채석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 차량들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멀리서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호가 약속을 지켰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특공대가 작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남 팀장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 어떻게? 이제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냥 피해자 가족이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딸이 저 안에 있어요.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멀리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를 통해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수리온 1호 현재 위치에서 대기. 열 영상 감시 계속하고 조명탄 투하 준비 완료. 정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부사단장님께서 비공식 지원을 승인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채석장 내부에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있고 그중 하나에 인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원경으로 채석장을 살펴봤어요. 거대한 구덩이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와 임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꽤 체계적으로 구성된 은신처였어요.
범인은 몇 명 정도로 추정되나요? 열 영상으로는 대여섯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저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하게 진입하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그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단장님. 벌써 오셨네요. 참 빠르시다. 지금 당장 내 딸 놓아줘, 이 개새끼야. 아이고, 말이 거칠어졌네요. 지금 상황이 보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실제로 채석장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움직임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사단장님이 혼자 들어오세요. 그럼 따님을 보내드릴게요. 혼자 들어가라고? 미쳤어? 선택은 사단장님 몫이에요. 따님 목숨과 사단장님 안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야, 이게 자식아. 협상할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협상? 이게 협상이에요. 사단장님이 들어오시면 따님 보내드리고 안 들어오시면 뭐 알아서 생중장님세요. 잠깐만. 내 딸이 정말 무사한지 확인부터 해야겠어. 그럼 확인해드리죠. 잠시 후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지은아. 다쳤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닥쳐. 거친 남자 목소리가 지은이를 제지했어요. 야, 내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다시 그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됐죠? 이제 결정하세요. 10분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들 함정이에요. 하지만 지은이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호가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더니 제게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이요? 드론으로 채석장 구조를 정밀 분석했는데 후방에 배수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접근하면 들키지 않고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혹시 발각되면 상관없어요. 해봅시다. 남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공대 일부가 배수로를 통해 진입하고 나머지는 정면 공격으로 주의를 끌겠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절대 안 됩니다. 제 딸이에요. 제가 직접 구해내야 해요. 사단장님,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작전이 확정됐어요. 특공대 3명과 함께 배수로를 통해 진입하고 나머지 팀은 정면에서 주의를 끌기로 했습니다. 조명탄 투하는 언제 하나요? 진입 신호가 오면 즉시 투하합니다. 그럼 저들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좋아요. 시작합시다. 배수로는 예상보다 더 좁고 지저분했어요. 무릎을 기며 20여 분간 기어갔습니다. 군복이 아닌 일반 옷이라 더욱 힘들었어요. 드디어 채석장 안쪽에 도달했어요. 특공대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컨테이너가 3개 보였고 그중 가운데 것에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적인 것 같아요. 조심해서 접근해 봅시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처럼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우리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제길. 들켰어. 빨리 뛰어. 사방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특공대원들이 저를 보호하며 컨테이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엄마. 컨테이너 안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엄마가 왔어. 컨테이너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멈춰, 사단장님. 뒤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바로 청룡파 두목 백상호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단장님. 너는 기억하시는군요. 제812기 박상호 병장. 아니, 이제는 백상호라고 부르죠. 제 밑에서 복무했던 병사였어요. 제대 후 적응에 실패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상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요? 살려고 하는 거죠. 사단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야죠. 사단장님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때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조명탄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호야, 총 내려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백상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저한테 명령할 자격 없어요, 사단장님. 자격이 없다고? 난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 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라고? 이런 더러운 짓이 사업이야? 더러운 짓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인지 아세요? 백상호의 목소리에 돈에 대한 집착이 가득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후배들을 괴롭히고 내 딸을 납치해서? 후배들이요? 그 애들한테서 받는 이자만 해도 월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자꾸 방해해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폭탄이 있어요. 뭐라고? 백상호가 시익 웃었어요.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제가 죽으면 따님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미친 짓 하지 마. 미친 짓이라고요?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조명탄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그만둬.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냐고요? 사단장님이 우리 사업을 망쳐놨잖아요. 사업이라고? 그게 사업이야? 부실한 군용품으로 장병들 목숨 가지고 노는 게 목숨이고 뭐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단장님이 자꾸 까다롭게 굴어서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요? 백상호의 목소리에는 돈에 대한 집착만 가득했어요. 상호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동료들 생명보다? 중요하죠.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군납 계약 하나로 몇 억씩 버는데 그걸 왜 포기해야 해요? 너 정말 끝까지. 그때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어요. 조명탄이 투하된 거였습니다. 채석장 전체가 나처럼 환해졌어요. 으악. 백상호가 순간적으로 눈부심에 비틀거렸습니다. 기회였어요. 특공대원이 재빨리 달려들었지만 백상호도 만만치 않았어요.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내 돈벌이 망쳐놓고. 총성이 연달아 터졌어요. 특공대원 하나가 어깨를 맞고 넘어졌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절규가 컨테이너 안에서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을 날려 백상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이 개자식아. 사단장님. 백상호가 총구를 제게 겨눴어요. 그 순간 상공에서 헬기가 더 낮게 내려왔어요. 로터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고 강한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다운워시 때문에 백상호가 자세를 잃었어요. 총이 빗나갔습니다. 지금이야. 또 다른 특공대원이 뒤에서 백상호를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돈, 내 사업, 다 망쳤어. 백상호가 마지막까지 돈 타령을 했어요. 지은아. 저는 급히 컨테이너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멍들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밧줄을 풀어주면서 지은이를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폭탄은 가짜야. 저놈이 우리를 겁주려고 한 거였어. 특공대 폭발물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정말로 가짜였어요. 백상호가 마지막까지 블러핑을 한 거였습니다. 사단장님, 인질 구조 완료했습니다.
특공대장이 보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사단장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돈이 되는 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성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상호야. 군대에서 배운 건 칼이 아니라 선이었다. 내가 버린 그 선을 우리가 다시 세울 거야. 선이고 뭐고. 돈이 최고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악을 썼어요. 의무 후송 헬기가 도착했어요. 지은이를 헬기에 태우면서 의무병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상은 경미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 될 거예요. 헬기 안에서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올 줄 알았어. 엄마라면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믿었어. 당연하지. 엄마가 널 포기할 리 없잖아. 엄마 그런데. 왜? 저 때문에 엄마가 사단장 자리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메모를 남겨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헬기가 병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지은이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외상은 경미했고 정신적 충격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해져요. 그래도 조금 더 쉬어야 해. 몸도 마음도 회복이 필요해. 하지만 부대 동기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자신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중장 입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호가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지은 소위, 안녕하십니까? 정호 대령,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군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단장님의 임시 직무정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주신 지휘력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다시 사단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 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알겠어요. 해야 할 말이 있네요. 다음 날 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단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군은 군의 방식으로, 경찰은 경찰의 방식으로 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기도했고 지휘관으로서 저는 기록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중장님십니까?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 감정에 휩쓸린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 부패 척결에 대한 계획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납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면적인 감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영진 중령은 군사경찰에 인계됐고 청룡파와 결탁했던 지역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군납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됐어요. 사단장님,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요. 한 달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 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무슨 프로젝트? 장병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요. 정말? 내 후배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은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던 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지은이가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키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지은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발표회가 끝나고 지은이와 함께 사단 후문 앞 노포 칼국수 집에 갔어요. 엄마, 여기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나도 오랜만이네. 우리는 서로의 그릇을 반쯤 바꿔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었죠. 엄마, 오늘따라 헬기 소리가 든든하게 들려요. 창밖으로 훈련 중인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 소리니까. 맞아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지은이가 전입 장병 환영식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선배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제의 저는 피해자였지만 오늘의 저는 후임을 지키는 선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격리선을 풀었어요. 엄마와 지휘관.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었던 거였어요. 상황에 따라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지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환영식이 끝나고 지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요. 그리고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줘서요. 지은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네, 끝났어요. 그런데 정말 잘 해냈어. 엄마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고마워요, 영숙 씨.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지은이도 완전히 달라졌고 부대도 깨끗해졌고. 그래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지휘관. 둘을 동시에 살아낸 어떤 밤의 끝에서 세상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원칙과 인간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냉철한 지휘관과 따뜻한 엄마라는 두 역할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동료를 배신하는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때, 그리고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울 때 얻을 수 있다는 감동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